자, 여러분 이제 모음의 변화 들어가도록 하죠. 모음의 변화에서는 아래아의 변화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음조화나 뭐 이런 것들은 의문의 변동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의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아는 의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모음의 변화에서 다루고 모음조화 등은 의문의 변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아래아의 변화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설축이죠. 설축. 대표적인 설축. 무엇과 대립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룬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아는 설축이었고, 설축이, 이 아래아가 대립하는 것은 소축이었죠. 그래서 의와 대립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모음조화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자, 아오, 즉, 후설 저모음 아와 오의 중간음으로 자, 보고 있습니다. 아래아의 소실, 아래아를 지니고 있던 어휘들과 문법 형태소들의 변화를 이끌면서 국어 문법 요소에 큰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가 없고, 알랄, 을를, 자, 아래아가 소실되면 이 복잡한 이 형태들이 단순화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무엇으로? 의로.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복잡한 이 형태들의 단순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형태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문법 요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표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화 제정을 할 때 폐지가 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 아래아의 변화는 15세기까지는 튼튼하게 있다가 16세기도 이제 괜찮다가 말쯤에 비어두 음절에서 아래아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 의로 자, 변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마잠. 자, 마잠을 보면 어두 음절은 변하지 않아요. 어두 음절은 언제 변하나요? 18세기 정도. 18세기 중엽 정도에 변하고요. 그래서 비어두 음절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 아래아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변화는 18세기 중엽에 일어납니다. 주로 아로 변했습니다. 어두 음절에서. 그래서 이제 뭐가 되나요? 마음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단계와 2단계. 근데 문법 요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2단계가 아니고요. 어둠절에서 일어나는 제2단계는 아니고 제1단계에서 일어날 때. 자, 그러면 제1단계 소실부터 보죠. 비어두에 아래아가 의로 합류가 되었다. 주로.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알, 날, 을를 예를 들었죠. 자, 뭐 대립하고 있던 자, 복잡한 이 형태 수가 줄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래아는 설축이었고 의는 설소축이었다. 이렇게 대립을 하던 아래아와 자, 의가 음성모음 이 의로 합류가 돼 버리니까 모음조화 규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화되었던 이 형태 수가 당연히 쭉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쭉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제1단계 소실의 이해를 한번 바라보면 하말며입니다. 당연히 어두에 있는 아래아는 자, 변하지 않고요. 비어두에 있는 자, 이 아래아가 변했죠. 하물며 모라 비어두죠. 모르로 변했습니다. 말미로 변했습니다. 자, 말미로. 그래서 모두 아래아가 의로 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음 조합 붕괴의 계기.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설축, 설소축, 아래아와 의의 대립관계. 이 대립관계에 의해서 뭐죠?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죠. 모음 조화라는 것은 현대국어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 올바르지 않을 건데요. 양성모음, 음성모음끼리 이게 아니라 축과, 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설소축, 설축, 이것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5세기는 설축은 설축끼리, 설소축은 설소축끼리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설명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설소축, 설소축, 설축, 설축. 그런데 설소축의 대표적인 아래아가
자, 뭐로? 설호축인 의로. 자,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모음체와 규칙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음체와 규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화되었던 이 형태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의는 부분적이지만 이와 같은 중립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연적으로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유형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하고 제 이 PPT의 설명이나 자료, 이해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부분을 부분을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께서 참조를 하시고요. 자, 모음조화 붕괴의 계기,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는 축과 설소축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제2단계의 소실. 어두의 아래 아가 주로 아에 합류되는 변화를 겪는데요. 2단계의 아래 아의 소실은 어간이나 체언에서 일어난 변화이므로 모음조화 붕괴의 직접적 원인은 되진 않습니다. 뭐 몇 가지의 팔, 배, 뭐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내부나 체언 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 뭐죠? 문법 형태 소화의, 자, 비어두, 문법 형태 소화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제1차 소멸, 1단계의 소멸이 문법에 영향을 미쳤죠. 문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자, 참고 아래어 소실로 어두움절의 이중모음 이가 에로 변하였고, 얼마 뒤에 또 이중모음이었던, 이것도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자, 에나 에가 이러면서 이건 현대에서 에로 발음하는데, 중세에서는 아이, 어이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이었다는 거죠. 현대 국어는 얘가 뭐죠? 단모음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세에서는 이 애가 아, 이, 자, 이, 하향 이중모음이었다는 거죠. 왜? 이가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향 이중모음이, 자, 근대의 단모음으로 변해서 얘들이 지금 이제 이 음가를 갖게 된 거죠. 라는 음가를 가지게 된 것. 자, 참고 보충 내용일 뿐입니다. 자, 용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1음절에서 일어났던 건 18세기입니다. 주로 아에서 일어났다 했죠. 그래서 아로 바뀌어졌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일어났던 16세기 말에 일어났던 것은 주로 의로 바뀌어졌고, 가르치다 뒤에 가르치다 의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국어사 책들에는 제1음절, 제2음절, 즉 1단계 소실인 제2음절, 2단계 소실인 제1음절만 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음, 치음 사이에서, 치음과 순음 사이에서, 순음과 치음 사이에서 일어났고요. 이런 기타의 여러 가지 모습도 보입니다. 자, 치음과 순음, 자, 시옷과 미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오의 형태, 그래서 3회가 현대의 이제 소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로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맞다 같은 경우를 바라보시면, 자, 뭔가요? 자, 사맞다 같은 경우 바라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뒤에 미음이죠, 순음이죠, 그 다음에 뒤에 치읓, 자, 뭐죠? 치음이죠. 이런 경우 사무치다 뭐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당연히 얘는 자, 나중에 아로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아가 우로 변하거나 이로 변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아자가 나중에 아우로, 마참이 마침으로 바뀌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으나 이왕 1음절, 2음절만 볼 게 아니라, 자, 다른 경우의 변화까지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아의 소실, 지금 이 정도만 제대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운소 들어가는 거죠. 자, 자음 체계가 있고, 그 다음 모음 체계가 있고, 운소 체계가 있는데, 운소 체계는 당연히 대표적으로 중세 때는 성조가 되겠죠. 우리가 성조는 처음에 문자를 할 때 다루었습니다. 초성의 제자 원리, 중성의 제자 원리, 종성의 제자 원리, 그 다음 종성에서의 성조 다루었는데요. 자, 개념을 살펴보면 의미를 분화시키는 소리의 높낮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훈민정음 예의 부분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은 훈민정음 해례의 합자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왼역에 점을 하나 더하면 가장 높은 소리이다. 점을 하나 더하면 가장 높은 소리, 맛 높은 소리고, 경약화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이제 다 알죠? 점이 2개면
쌍성이고, 즉, 자, 가장 높은 소리가 아니라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입성은 점 더하기 한 가지로 돼 빠라니라. 그러니까 소리가 촉급하다. 촉급한 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촉급한 소리를 드러내는 게 입성이라는 말이죠. 훈민정음 예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 보는 내용은 훈민정음 합자의 부분만 끌어왔습니다만은, 무릎 글자의 왼편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이 되고 가장 높은 소리, 두 점을 찍으면 자 상성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 되고, 문의 입성 이제 자 훈민정음에서 문 나오면 이게 뭔지 아시죠? 한자의 입성은 자 그리고 훈민정음에서 뭐 자음 뭐 이렇게 쓰이는데요. 자음 똑같아요. 저것과 문과 같은 의미니까, 자, 문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니 기시, 주가 되고 여시, 협의됨과 같으며, 혹은 또 상성과도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입성은, 그러니까 문과 달리 우리 언의 입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민정음 잘 읽은 사람들은 문의 입성은 거성과도 비슷하고 상성과도 비슷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언의 입성이에요. 우리말의 입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자, 유형과 성격. 방금 전에 읽었던 훈민정음 예의, 즉 본문의 내용이나 훈민정음 해례 합자의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성, 안이화입니다, 여러분. 만, 낙가반 소리. 자, 소리의 성격이죠. 해례에 나와 있는 소리의 성질인데요. 안하고, 그 다음에 화하다. 자, 가장 낮은 소리이다. 그런데 성격을 더 이야기를 하면, 낮고 짧은 소리이다. 이것은 우리가 의미를 분화시키는 소리의 높낮이 성조라고 하는데, 중세 때는 자, 소리의 높낮이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의 길이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평성, 자, 거성은 당연히 뭐죠? 소리가 짧고, 그 다음에 뭐죠? 소리가 짧고, 상성은 낮이었다가 길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불이 깊은 난간 불이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님 일세.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가볍게 읽는데, 저희들 같이 정말 읽어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성조 때문에 보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읽는 건 뭐 마음대로 읽어도 되는데, 불후의 남간 이렇게 읽는다면 이 휘자가 상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이야기를 해요. 발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소리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지만 소리가 길게 발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소리의 높낮이, 그 다음에 장단, 두 가지 성격. 당연히, 자, 평성과 거성은 단음에 해당이 되겠고요. 16세기 이후 소실이 되면서 당연히 장단, 소리의 길이만 남는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성에서 성조를 이야기할 때 거의 장이다. 자, 거의 장 같은 경우 높은 소리, 가장 높은 소리다. 높고 짧은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성 같은 경우는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다.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이다. 자, 입성은 빨리 긋닫는 소리이다. 자, 종성이 기억되고 비읍시옷, 음절의 소리, 인 음절의 소리, 그런다 있는데요. 방점이 일정치 않아요. 평성처럼, 거성처럼, 상성처럼, 사용할 수가 있죠. 이 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읽었던 훈민정음 해례 합자예와 훈민정음 예의 부분을 설명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입성의 성격, 중세국어에서의 입성은 성조, 즉 의미를 분화시키는 소리의 높낮이 구실한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촉급한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평성과 상성과 거성으로 발음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음과 관련된 건 평성, 상성, 거성이 되겠고요. 입성은 독립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구절 아까 나와있죠. 자, 이는 입성이 성조 체계에서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 불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불필요하다. 성조의 성격, 입성은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이 없고 평성은 가장 낮은 소리를, 거성은 높은 소리, 가장 높은 소리를, 상성은 처음이 낮고 높다는 것으로 보아서, 자, 예나 지금이나 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우리 중세국어의 성조는 자, 평성, 상성, 입성, 거성이 있는데 입성은 소리의 높낮이와는 관련이 없고, 자, 그러면 자, 평성, 상성, 거성이냐? 아니, 우리의 성조는 평성과 거성이 존재한다.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복합 성조일 뿐이다. 거성과 상성의 복합 성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상성은 거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평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성과 거성의 복합 성조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 부터 플러스 2. 저건 뭐 간단하니까 살펴보죠. 부, 점을 찍지 않습니다. 평성이라는 말이겠죠. 터, 점을 찍지 않습니다. 평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모음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이 이응이 아니죠.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나타났다. 얘는 주격조사로 사용이 될 때는요.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성, 그 다음 거성이 결합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성과 지금 거성이 결합됐죠. 평성과 거성이 결합된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상성이 됩니다. 규칙이죠? 부터에 이가 그대로 결합됩니다. 당연히 방점은, 자, 방점은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걸 읽을 때 성조를 고려해서 읽어보렵니다. 부태가 아니고 부터이.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평성은 점이 0개예요. 그 다음에 거성은 1개예요. 그 0 더하기 1은 0이 아니라, 1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조에서는 2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2. 자, 제 선생님이신 남수원 선생님이 예전에 제가 석사 때인가 박사 때인가 그 강의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다리, 여러분이 출제됐던 다리죠. 다리 지금 교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플러스 지금 얘도 모음으로 끝나 있으니까 이응이 없는 이 다리 플러스 주격조사 2. 그러면 이 주격조사 거성이죠. 그래서 평성, 0 더하기 평성, 거성, 그 다음에 뭐죠? 이 니는 2가 됐습니다. 자, 2가 되시죠? 다 똑같아요. 규칙적이에요. 평성과 거성이 만나면 상성이 돼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봅시다.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복합 성조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냐? 아니요. 무조건 똑같아요. 0 더하기 1은 2예요. 왜? 평성과 거성이 결합되면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복합성조. 그렇기 때문에 0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막다희도 마찬가지죠. 자, 막다희 같은 경우 보시면, 막다희를 바라보시면, 희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형태를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막대, 거성. 0 더하기 1은 2 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규칙만 가지고도 거꾸로 아하, 무조건 평성과 거성이 결합되면 상성, 점이 2개가 되네. 그 말은 상성은 무조건 평성과 거성의 복합성조라고 알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끌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방점의 표시. 방점은 음절의 발음상의 높낮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자, 여기 이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발음상의 장단도 동시에 나타난다. 자, 무조건 방점은, 그러니까 아까 저 왼쪽 뭐 2개, 왼쪽 1개, 이게 높낮이만 나타낸다고 보지 마시고 장단도 나타낸다. 현대 국어로 변천하면서 높낮이는 소멸되었으나 장단은 변화가 적다. 곧 중세 국어의 상성이 현대 국어의 장음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상성이 장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객관식 문제 낼 때는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내버려요. 자, 뭡니까? 중세 국어의 상성은 현대 국어의 장음이다.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낼 때. 자, 그래서 맞냐 틀리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중국 성조와의 비교를 통한 또 성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하음보입니다. 자, 원하음보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인데요. 애이 아닙니다. 근데 려이 겁니다. 청이 원입니다. 자, 직이 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의 성조는 자, 성격이 글자가 하나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서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자, 뭐죠? 자, 안희화, 거의장,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입성은요, 거성이나 상성이나 평성과 중복되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초기색. 그런데 평성은 안희화고, 그 다음에 거성은 거의장입니다. 그럼 상성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자, 평성의 화와 그 다음에 거성의 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죠? 문민정음의 저 자료를 보면 그래서 당연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복합성조이다. 중국 성조는 글자가 하나도 중복되지 않고 있으나 해리합자의 국어 성조에 대한 설명은 평성의 화와 거성의 거가 상성에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사성은 다른 성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평성과 상성과 거성과 입성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 국어의 성조는 저 뭐죠? 상성이 평성의 화의 성질과 그 다음 거성의 거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합된 성조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국어의 성조는 평성과 아까 다시 이제 또 정리가 되네요. 평성과 거성이 있다. 거성만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세문법도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가 되면서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음 같은 경우 단모음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얘는 계속 일관되게 학자들에 의해서 일관되게 지지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6세기에 방점 혼란 및 방점 소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이제 완전히 소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네요. 16세기에는 혼란. 그러니까 의미 변별 기능이 당연히 약화되겠죠. 이 말은 의미 변별 기능이 혼란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16세기에는 방점이 혼란되고 소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17세기에는 이제 성조가 평성, 거성은 단음, 상성은 장음으로 바뀌었죠. 소리의 장단이,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중심으로 해서 의미 변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요 17세기 이후에는 소리의 장단, 그 소리의 길이가 의미를 구별하는 변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거죠. 자, 최소 대립상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리의 높낮이죠. 얘는 점이 2개 있으니까 상성이고요. 자, 눈 같은 경우는 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리의 길이, 눈,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과 단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의미가 구별이 되죠. 그래서 높낮이가 장단으로, 또 동음 이어 같은 경우를 봐보시면, 자, 지금 거성인 경우에는 주나 복이라는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 배, 자, 평성인 경우는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조가 소실되면서 이렇게 장단음에 의해서 의미 구별로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동음 이어가 돼버리는 두 가지 경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성조, 소실, 성조의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하죠. 16세기에는 방점 혼란 및 소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의미 변별력이 약화가 되거나, 자, 뭐죠? 의미 변별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로 해석이 되고, 17세기에는 이제 소리의 높낮이에서 길이로 바뀌어졌다. 자, 그러면서 최소 대립상을 이루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성조가 있을 때는 최소 대립상을 이루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의미가 지금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17세기 이후부터는 소리의 길이로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자, 상성인 경우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평성인 경우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동음이어가 돼버린다. 이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음운 변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음운 변동을 들어가기 전에 몇몇 자, 문제를 다루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 자,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